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화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감하셨습니까? 혹시 알 수 없는 근심이나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시진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요.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 외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이고요. 어쩌면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만 생각하기에도 짧은 하루인데 말이죠. 때로는 좀 잊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요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도 준비된 순서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계 이민자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이민법 반대 운동에 한국, 중국,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계 이민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오늘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고학력이고 합법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아시아계는 불법 체류자 합법화 문제보다는 가족 비자 발급 또는 영주권 발급 대기 시한 단축 등에 초점을 맞춰서 라틴계와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파악되고 있는 1110만 불법 체류자 가운데 아시아계의 비율은 14%로 중국, 인도, 한국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중에서는 한국계가 목소리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USA 투데이는 한국계의 움직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라틴계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계 사업가들 역시 불법 체류자 고용 시 따르는 처벌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이민법 문제에 있어서 라틴계와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한인들 역시 이민자이기에 이민법 문제와 무관할 수는 없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타협의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노동절을 맞아서 저녁에서 열린 반이민법 항의 시위에는 히스패닉과 아시아계를 중심으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사살하는 플래시 게임이 등장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국경수비대라는 이름의 이 게임은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멕시코 이민자들에게 총을 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규칙은 하나뿐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게임은 내용도 문제지만요. 이민자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더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백인계 인종 우월주의 단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웹사이트에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게임이 다시 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 요즘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의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후보와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의 한판 승부가 될 텐데요. 두 후보 모두 연예인 못지않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법무장관이었던 강금실 후보는 개혁적 변화와 강단의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통합과 투명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미래지향적 이미지와 깨끗함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서고 있는데요. 현재 지지율은 오세훈 후보가 20% 정도 강금실 후보에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강금실 후보 측에서는 TV토론 등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면 반드시 역전될 것이라면서 대역전 드라마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과 논리에 있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에 부는 강풍과 오풍, 당분간은 거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말하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의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앵무새, 참 신기하죠? 앵무새 한 마리를 놓고 재미있는 일이 아르헨티나에서 있었습니다. 길 잃은 앵무새를 자신의 새라며 돌려주지 않던 사람이 똑똑한 앵무새에게 백기를 들고 만삭거립니다. 앵무새 한 마리를 놓고 서로 자신의 새라고 우기는 두 사람의 진실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사건을 맡은 판사가 묘수를 떠올렸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묻기 위해서 앵무새 구금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린 거죠. 닷새 동안 경찰서에 구금이 돼 있던 앵무새는 결국 호르헤라고 주인의 이름을 정확히 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소속되어 있는 축구팀의 응원가까지 소리 높여 불렀다고 하는데요. 정말 똑똑한 앵무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기억력이 나쁜 것을 새에 비유하곤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죠. 이번 일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혹시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 융자 프로그램인 SBA 론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근엔 백악관과 상무국 관계자들이 포스트은행과의 만남을 갖고 이 SBA 론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정부 기관과 지역 은행들 간의 이 같은 협조로 아무쪼록 창업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에 지난주죠. 네. 백악관 관계자들과 상무부 관계자들이 포스트뱅크를 방문했었는데 어떤 일로 방문한 거였나요? 아무래도 이제 SBA 발림이 이제 올라가고요. 정부에서 관심이 많아지니까 정부 기관들에서 저희 은행을 찾아주셔갖고 저희가 이제 SBA 발림이 일리노이에서 좀 다른 은행보다 좀 크기 때문에 저희 은행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커넥션들이 조금 도움이 지역 어떤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기업하시는 분이 이제 은행에다 융자를 할 때는 제출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무슨 비즈니스 플랜이든 프로젝션이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그런 작성을 하는 걸 도움을 주고 인포메이션 같은 걸 거기서 제공을 합니다. SBA 론 그러면 그게 어떤 건가요? 이제 SBA 론은 정부 보증을 하는 융자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산업들이나 장비 구입 그리고 부동산 구입 비즈니스를 사실 때 부동산 구입을 하실 때 이제 은행 자체에서는 텀이 짧기 때문에 사는 손님들이 부담감이 있는데 정부에서 은행에게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은행으로서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정부의 보증 규모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부 SBA 융자가 맥시멈으로 2밀리언까지 융자 금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시멈 론 어마운트가 200만 불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나 몇 퍼센트? 이제 맥시멈으로 퍼센테이지는 85%까지 SB에서 이제 개런티를 해주는 거고요. 금액에 따라 이제 개런티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틀립니다. 75%에서 85%까지 해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 커스터머라고 봤을 때 네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제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손님이 융자를 하는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계 구입이나 뭐 비즈니스 하실 때 그런 목적이 있으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비즈니스 하실 때 셀러 바이어 3년치 세금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시는 분의 신용 조회와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3으로서 융자 금액을 갚을 수 있는지 그걸 저희가 보고 그걸 이제 융자를 할 수 있는지 결정을 합니다. 때로는 SBA 론 융자를 신청하셨다가 이렇게 거절을 은행 측으로부터 거절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거절을 좀 하나요? 첫 번째 은행에서 보는 거는 이제 그 비즈니스로 사시면서 융자 금액을 갚아야 되거든요. 갚을 수 있는 그 숫자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던가 아니면은 개인의 신용이 너무 안 좋으면은 저희가 은행에서도 위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용이 안 좋다는 거는 과거에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뱅크럽시를 하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뱅크럽시를 하셔서 SBA에다가 이제 정부에다 손해를 끼치면은 SBA 팔리시상 융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컬렉션이 많으시던가 아니면은 뭐 저지멘트가 많으시던가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융자를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SBA 론 최근 수년간 이식하고 이론에 어떻습니까? 그런 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4, 5년 전까지 저희가 계속 저희 은행에서도 계속 이제 발림이 늘어났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자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슬로한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식하고 이론에 어떤 직종들이 많이 있나요? 보통 이제 한인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세탁소, 드랍오프, 코인 라운드리, 뭐 네일샵, 소규모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고요. 익스포트 하는 분도 저희 SB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한인 1세분들이 오셔서 세탁소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창업을 하셨는데
최근엔 2세들도 그런 거를 직접 융자하거나 뭐 이런 움직임은 없나요? 소규모인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 아무래도 이제 1세 분들이 주로 손님을 퍼센트를 차지하시고 한 10% 정도는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던가 아니면은 1.5세들도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SBA 문제에 대해서. 한국 같으면 사실 저희 젊은 세대들이 벤처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의 어떤 창업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뭐 비슷하게 일어나지만 시카고 한인 2세들 그럼 조금 업종의 차별이 있나요? 1세들에 비해서? 이제 1세 분들은 주로 이제 아까도 드렸지만은 세탁소나 이제 콘라운지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주로 많이 하시고 2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 다른 업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소규모 비즈니스 창업 자금을 융자해주는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또 있는 건가요? 이노이 캡이라고요. 그것도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SBA 융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이 이제 SBA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SBA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노이 캡로는 세금 보고만 하셨으면은 그 론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예를 들어서 2만 불이든 3만 불이든 5만 불이든 저희 은행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융자가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뉴스 매거진 미리 하는 재정 투자 시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축하는 좋은 습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좋은 선물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이익도 더 크다는 사실, 귀담아 들을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인재정투자상담가 하재원 씨와 함께합니다. 많은 젊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제게 전화를 주십니다. 걱정은 그 자녀들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얻어서 그 일정한 수입이 생겼는데 그 돈을 그 착실히 잘 모으지는 않고 그 헛되이 다 써버리는 것이 걱정이 된다고 전화를 하십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미혼으로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연령입니다. 이런 분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처음 만지는 그 수만 불에 이르는 큰 돈을 그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을 저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몇 년 일찍 더 저금을 하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저는 이제 주로 다음과 같이 이 자녀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저금을 하도록. 자, 이걸 한번 보시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25세 처음 직장을 얻은 메리는 25세부터 1년에 4,000불씩 로스 IRA 구자에 10년 동안 저금을 하였습니다. 10년 동안만 저금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멈추었는데요. 그 결혼 생활을 하고 또 그 아이들의 양육비 같은 게 들어가니까 저금을 계속하기 곤란해서 그 25세에 시작해서 1년에 4,000불씩 10년 동안 4만 불을 불입을 하고 저금을 멈추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좌는 처음에 젊어서는 그 저금을 안 하다가 이제 35세가 되어서 이제 늦게 철이 들어서 이제 저금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35세 시작해서 1년에 4,000불씩 다음 30년 65세 은퇴할 때까지 이 로스 IRA 같은 그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에 저금을 하였습니다. 즉 우리 메리는 4만 불을 저금했고 우리 그 좌는 그 4,000불씩 30년을 저금했으니까 이게 이제 12만 불 정도가 저금이 된 셈인데요. 이 두 사람이 그 나중에 65세가 돼서 찾을 수 있는 금액을 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메리를 살펴보면요. 우리 메리는 25세에 시작해서 10년 동안 4만 불만 돈을 불입을 하였지만은 65세가 돼서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약 71만 3,912불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납부액이 메리보다 3배나 많은 좌는 35세에 10년 늦게
했다는 것 때문에 3배 돈을 내고도 찾을 수 있는 돈은 약 44만 1,618불에 불과하여서 메리보다 약 40%나 적은 그 돈이 쌓이게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저금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일찍부터 저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저금을 안 하거나 어느 곳에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나중에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로스 IRA 구자를 당장 개설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로스 IRA는 대체로 현재 수입이 많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일 적당한 것인데 이 로스 IRA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 개인이 1년에 4,000불까지 구자에 이제 그 돈을 납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캐치업 컨트리뷰션이라서 1,000불을 더 엑스트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으신 분은 개인당 5,000불, 50 미만이신 분은 4,000불 저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로스 IRA는 그 저금한 돈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 이자에 대해서 그 매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텍스 프리로 이 돈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59세 반이 지나서 이 돈을 인출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 금액을 세금을 내지 않고 찾게 되는데 뭐 이렇게 30년 동안 우리 아까 메리처럼 4만 불 집어넣고 우리가 70만 불을 찾았었는데 그 70만 불에 대해서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 은퇴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색은 그 원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 찾아 쓸 수가 있고 무슨 뭐 차가 고장 났다든지 기타 이런 어떤 이머전시가 발생해도 찾아 쓸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뭐 처음 집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나 자녀들의 그 학자금으로 이 돈을 찾아 쓸 시에는 59세 반이 안 돼도 돈을 그 인출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금의 시작을 몇 년 일찍 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 모을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생기는 그 수입을 이렇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로스 IRA 같은 거 또 이렇게 그 돈을 몇 년 일찍 저금하고 안 하고가 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려서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저금을 하도록 하는 그 습관을 길러서 그 윤택한 가정이 꾸릴 수 있도록 부모님이 조언을 해주신 것이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독서의 세계입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여러분들 모두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책일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책 속 주인공, 꼬마인 그 제제가 그려내는 꿈과 현실의 세계. 자, 오늘 이디아 씨의 소개로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디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여 드릴 책은 브라질의 최고 작가로 손꼽히는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동화 같은 소설입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즉시 브라질 전역에서 선풍적인 사랑을 받는 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포르투갈어 강의 교본으로 사용하였다고도 하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 내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감동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책의 어떤 점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이 책은 가난과 무관심 속에서도 순수한 영혼을 간직한 사랑스러운 꼬마 악동 제제가 환상과 꿈의 세계라는 껍질을 깨고 고통 가득한 현실 세계로 부화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다가 보면 우리가 자라나는 동안 청소년기에 한 번쯤은 꼭 만나게 되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애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연상되어질 것입니다. 제제의 아빠는 일자리를 잃었고 6살 나이부터 공장에서 일해야만 했던 엄마는 지금도 여전히 파김치가 되도록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누나들도 온종일 공장이나 집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한 제재는 사랑과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매를 맞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이 책이 발간된 이후 25년 이상 넘도록 독자들을 브라질의 한 가난한 집안 풍경을 보게 하면서 아울러 고단한 우리네 삶을 들여다보며 함께 슬퍼하게 합니다. 너무나 일찍 슬픔을 발견한 5살 꼬마 제재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라임 오렌지 나무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빠보다 더 사랑한 친구 뽀로뚜까는 제재의 환상세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가난과 무관심 속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순수한 영혼을 잃지 않는 제재는 우리에게 눈물과 웃음을 선사합니다. 책의 내용 중에는 가짜 뱀 사건으로 매를 맞고도 또다시 장난칠 생각을 하는 못 말리는 장난기, 혼자서 그를 깨우친 영민함, 흑인이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는 도로틸리아와 빵을 나눠 먹는 아름다운 마음씨, 동물이나 나무 등 세상의 사물과 대화하는 상상력과 감수성 등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뽀르뚜까가 불의 사고로 죽자 현실과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던 제재의 환상세계는 모래사냥 마냥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제재는 환상에서 현실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독한 고통을 통과하게 되고 자신의 분신과 같았던 라임 오렌지 나무가 처음 피운 꽃을 훈장처럼 얻어들고서 자신의 환상세계와 작별을 합니다. 이렇게 어린 주인공이 세상과 충돌하면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독자가 바로 주인공이고 주인공이었고 주인공일 것이기 때문에 이 성장소설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제 점점 나무마다 물이 올라 온 세상 천지가 초록으로 물든 아름다운 봄입니다. 목련과 라일락의 향기가 온 세상을 휘두르고 있는 이때에 이 생명의 봄에 5살짜리 꼬마 악동 제재와 함께 세상과 부딪히고 화해하면서 잃어버린 나 자신을 재발견하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독서세계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되었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